소비 MBTI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뭐 ESTJ처럼 이렇게 4가지 이니셜로 보여주는 건데 맨 앞에 나오는 게 이제 G거나 E거나거든요. 돈 잘 내시는 분들 있죠. 막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분. 이런 분이 이제 G가 나오는데 내가 2030 직장인인데 G가 나왔다? 야, 이거는 정말, 왜냐면 G는 연예인들한테 주로 나오거든요. 부자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소비 MBTI는 GRFQ입니다. 딱 정해드리는 벌이에 맞는 저축 레벨.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버는 분이다. 그러면 최소한 모을 돈으로 원은 모아야 된다. 요거대로 관리를 하신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해이해진 경제관념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분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오늘 저희가 모두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기다렸는데 네.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제가 위험하게도 다음 주에 파리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뭐 출장이 뭐가 위험합니까? 저에게는 위험하다고 느껴져요. 위험 지역으로 가는구나. 파리니까. 쇼핑 위험 지역이라든가. 네, 파리니까 네, 살짝 위험이 느껴져서 오늘 좀 정신무장을. 네, 이만큼 이제 뭔가 조금 내가 정신이 해이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일보한 거다.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마 지금 저처럼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근데 또 아끼려고 안 가는 분도 계시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여름휴가 때 현명한 절약 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 휴가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행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휴가 때 뭐 집에서 책 보면서 쉬는 분도 있지만 일단 휴가 그러면 여행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행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쓰는 것이 과소비가 아니냐. 이 기준을 자꾸 말씀드려도 까먹거든요. 의도적으로 까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까먹는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연소득의 5%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월급으로 얘기하면 월급의 60%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365일 중에 우리가 휴가지에 있는 날짜는 며칠 정도 될까요? 열흘? 그래 길어야 열흘이죠. 그렇죠. 길어야 열흘. 뭐 짧게 갔다 오신 분은 일주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365분의 7인데 퍼센테이지로 1%예요. 그럼 1년 중에 딱 1%의 시간에 내 한 달 월급을 태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12번밖에 안 나오는 월급 중에 12분의 1을 딱 1%의 시간에 태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라고 아주 넉넉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월급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80만 원 정도를 여행 경비로 쓰는 게 맞다. 그럼 저 같으면 180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어디 좀 놀러 갔다 오고 여름 휴가 때 좀 놀러 갔다 오고 또 하반기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하면은 한 3번 정도 갔다 온다. 그러면 한 번 여행 경비로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갖고 어딜 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도 좋은 데 많고요. 설사 또 외국을 간다 그래도 요즘은 홈쇼핑에서 이렇게 굉장히 싼 패키지 상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아껴서 가면 여행을 계획하기에 따라서 180도 비행기 한 2-3번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요 수치를 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출장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유럽 출장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내가 나에게 허락된 예산을 세이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건 계획하에 하면은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아마 이제 파리 가시면 당연히 이제 에펠타워 앞에 가실 텐데 에펠타워 앞에 가시면 저는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과연 파리에 오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냅다 카드 긁고 오신 분도 있을 거다. 그러면은 여행 내내 정말 계획을 해서 내가 300만 원 월급이기 때문에 연소득의 5%밖에 안 되는 여행 경비를 몇 년간 좀 잘 세이브했다가 계획해서 오신 분은 너무 기쁘겠지만 그냥 냅다 카드 긁고 가신 분들은 여행을 하다가도 문득 다음 달 카드값 생각이 나면은 여행이 좀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산 안에서 가는 습관을 만들면 여행이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Z들 사이에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뭐 가치관이나 취향이 맞는 거는 큰 돈을 막 쓰는데 나머지 부분은 막 너무 아끼고. 맞아요. 또 제가 어제 기사 보면서 재밌었던 게 보복저축이라고 취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막 얼마로 일주일 버티기 이러면서 너무 이제 절약하는 이런 게 또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이제 MZ들의 소비, 아무래도 이제 MZ 분들이 소비를 좀 견인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렌드가 양극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버거 시장에 새로운 햄버거가 나오면 예를 들면 굉장히 저가로 승부하든지 아니면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애매하게 그냥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 도전했다가는 뭐 이건 고급도 아니고 뭐 아니면 굉장히 가성비도 아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다이소 전략으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 오마카세 전략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고 중간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아마 지금 MZ들의 소비 트렌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관음증, 그 다음에 모방증, 그 다음에 노출증,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관음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 예능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방증이면 봤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보고 그걸 좀 따라하고 싶은 거죠. 요즘 디토 소비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뭐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샀으면 그만인데 이걸 가지고 또 뭘 하냐면 나 이거 갖고 있어 하고 이제 과시를 하고 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MZ들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좀 비싸고 좋은 럭셔리한 걸 노출을 하고 싶은데 노출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생활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버티긴 해야 되겠으니까 극단적으로 다른 기본 생활은 절약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복저축이다 그러면은 저축 열심히 하나 보다. 막 다이소나 굉장히 저렴한 물건, 극단적으로 싼 물건을 찾는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엄청나게 럭셔리한 걸 사기 위한 행동이니까 사실은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나도 약간 최근에 그랬는데 그걸 느꼈다면 지금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강화가 되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은 굉장히 멋진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맨날 라면 먹고 햇밥만 먹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좀 잘못된 경제 개념이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허리 척추가 휜 상태로 오래 가면은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뭐 디스크가 온다든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잘못된 비뚤어진 경제 개념으로 오래 가다 보면은 본인의 미래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평소에 얘기해 주시는 소비 MBTI 좀 궁금한데 네. 일단 여쭤보기 전에 멘토님 MBTI는 뭐가 나와요? 소비 MBTI. 그냥 MBTI, 여러분 성격 MBTI는 저는 ESTJ가 네, 저도. ESTJ.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잘 안 봐서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는 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은 그래서 안 바뀐다,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퍼스널리티 인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캐릭터고 하나는 템퍼러멘트인데 캐릭터는 성격이고 템퍼러멘트는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성격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바뀌어요. 근데 기질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뭐 타고났네 이런 건 대부분 기질이고 성격이라는 건 살면서 사람이 캐릭터가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비 습관은 기질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게 태생이 이래. 아니에요. 돈을 아끼고 이런 거는 뭐 타고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바뀌는 성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비 MBTI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것도 똑같이 뭐 ESTJ처럼 이렇게 네 가지 이니셜로 보여주는 건데 맨 앞에 나오는 게 이제 G거나 E거나거든요. 근데 E는 굉장히 이코노미컬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끼고 막 통제하고 좀 짠돌이 같고 이러는 스타일이고 G는 이제 제네러스라고 해서 이제 좀 자유방임, 넉넉하게 막 돈 잘 내시는 분들 있죠, 막 이런 분들. 그다음에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분. 이런 분이 이제 G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E가 나왔다는 얘기는 항상 돈을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어떻게 좀 아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스타일이니까 E가 나오는 거죠. 아마
직장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E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30 직장인인데 G가 나왔다? 야, 이거는 정말, 왜냐면 G는 연예인들한테 주로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하이엔드 소금쟁이라는 KBS 예능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연예인들은 다 G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소득이 높으니까 그걸 막 맨날 얼마 들어오나 얼마 나가 이런 걸 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냥 자연히 G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E가 좋다, G가 좋다가 아닌데 2030 직장인일 땐 좀 E가 나오는 게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니셜은 이제 R이 나오든지 I가 나오든지 하거든요. R은 레귤러의 약자니까 돈을 굉장히 일관되게 쓰는 거예요. 근데 I는 일레귤러. 그러니까 굉장히 돈 쓰는 게 불규칙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E가 나와야 된다 그랬다. 그러면 직장인은 R이 나와야 됩니까? I가 나와야 됩니까? R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좀 일관되게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니셜은 이제 F가 나오든지 S가 나오든지 하는데 주로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면은 F가 나오고요. 푸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쇼핑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S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먹는 거에 100만 원 쓰고 쇼핑에 50만 원 써도 S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절대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우리 소득 중에 먹는 거에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먹는 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내가 먹는 거에 한 100만 원 썼는데 쇼핑 한 30만 원 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F가 나오는데 먹는 거에 한 100만 원 쓰는데 쇼핑 한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직장인 중에 2030 같은 경우는 당연히 F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주로 연예인들은 S가 나와요. 먹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뭐 10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연예인이다, 소득이 높다 이런 사람들을 이 소비 MBTI를 해보면 주로 G가 나오고 세 번째는 S가 나온다. 근데 마지막은 여가 생활이 우리 소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가 생활을 주로 토요일, 일요일 뭐 하세요? 그러면 아우 그냥 피곤해서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잔다, 뭐 영화 본다, OTT 본다, 뭐 동네 그냥 산책이나 가볍게 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Q가 나오는데 이거는 quiet, 조용하게 보내는 거고. D는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이제 막 나가서 막 산악 자전거 타고 막 산에 가고 사람 만나고 막 스킨스쿠버 하러 가고 막 그 노는 날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D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직장인이면 SQ가 나와야 된다, D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그런 건 없는데 그건 개인 성향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D가 조금 돈을 많이 쓰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ERFQ니까 좀 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려고 좀 절약하려는 스타일이면서 돈은 항상 일관되게 쓰고 쇼핑보다는 먹는 거에 돈을 쓰면서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자님은 이걸 뭐 물론 정식으로 좀 설문을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걸로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아니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저도 해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ERSQ가 나왔더라고요. ERSQ. 네, 아무래도 쇼핑 쪽에 돈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자님이 ERSQ가 나온 거는 ERSQ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ERSQ가 나온 이유는 쇼핑을 많이 하나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먹는 거에 돈을 덜 써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거에 많이 지출을 안 하신다.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냥 캐릭터예요. 근데 이 캐릭터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2030 직장인이라면 되도록이면 ERFQ가 나오는 게 좋겠다. ERFD가 나오든지 그게 이제 좋겠고 부자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소비 MBTI는 GRFQ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RFQ라는 얘기는 소득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는 옛날만큼 막 맨날 막 돈 나가는 거 막 이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래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좀 인간관계도 이렇게 좀 네트워킹도 좀 잘하고 뭐 이러는데 항상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쓰고 과한 쇼핑을 안 하면서 좀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내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좀 부자에 근접할 확률이 높다. 뭐 다른 그럼 MBTI는 부자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GRFQ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돈을 이제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탁탁 밥을 사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득이 좀 많이 높아져서 이제 그런 것까지 구애 안 받을 정도가 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각자 소득이 이제 제각각일 텐데 네. 소득별 구간에 맞는 저축 레벨을 또 정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조금 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왜냐하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계층이고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뭐 어떤 상황에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일반화된 얘기만 하면은 뭐 아 맞아 너무 공감돼 이런 분도 있지만 아 좀 너무 나랑은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정벌레 컨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딱정벌레가 뭐냐? 딱 정해드리는 벌이에 맞는 저축 레벨 요거의 줄임말인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버는 분이다. 그러면 최소한 모을 돈으로 155만 원은 모아야 된다. 그 얘기는 165만 원 정도는 써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하고 살아서 부모님한테 생활비 안 드리는 대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신다. 그런데 300만 원 번다. 근데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솔직히 165만 원 다 쓰는 건 좀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요거보단 조금 줄이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독립 기준으로 봤을 때 165만 원을 막 넘으면 그냥 막 큰일 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탈 때 보면은 지하철 노란선 1m 뒤로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선 뒤로 물러나면 노란선 받고 있으면 나 죽냐 그런 거는 아닌데 약간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다. 가장 많은 분들이 300, 400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보다도 더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도 있죠. 뭐 250 미만도 있고 250 미만이다 그러면은 쓸 돈은 132만 원 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250에서 300이다 그러면 148만 원 이상 좀 안 넘도록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이 쓸 돈과 모을 돈을 보여드리면서 옆에다 굴릴 돈도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많은 분들이 뭘 굴릴 돈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모아야 될 돈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쓸 돈도 커지는데 굴릴 돈도 같이 커지거든요. 이게 굴릴 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을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내가 아직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정도의 어떤 시드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모아야 돼요. 뭐 요즘 ETF가 괜찮다. 미국 주식이 뭐 헐헐 날아다니고 굉장히 불장인데 일단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일단 모을 돈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금액은 100% 원금으로 지켜지는 걸로 모으셔야 되는 거고 굴릴 돈이라는 거는 뭐야? 말 그대로 내가 주식에 같은 위험 자산에 넣었다가 좀 손실이 나도 에이씨 뭐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돈이 굴릴 돈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굴릴 돈의 비중은 굉장히 적은 거죠. 직장 생활 연차가 쌓이고 그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굴릴 돈의 비중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월급 250 받고 있는데 뭐 코인을 한다 주식을 한다 뭐 그 개인의 성향일 수는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주식하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아이 너는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알아서 할 거다 라고 하는 분은 하셔도 되죠. 그거는 본인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혹시 영상 보고 나 주식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인데 김경필 멘토님 얘기하는 걸 듣고 결정해야지 라고 본 분이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걸 보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개념은 간단해요. 경제 개념은 딱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딱 소득이 들어왔어. 와, 내 돈이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월급이 딱 들어오면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고 자, 이 중에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5%가 됐든 10%가 됐든 이건 국가 돈입니다. 내가 내야 될 돈이에요. 자, 그거 빼고 나서 남는 돈 다 내 거냐? 아니죠. 모을 돈이 있고 쓸 돈이 있고 굴릴 돈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이드를 드린 것처럼 이런 비율을 딱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자동으로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이죠. 이거 말고 무슨 경제 개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을 돈, 쓸 돈, 굴릴 돈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 내가 써야 될 돈과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내가 써야 될 돈을 딱 구분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표를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요거대로 관리를 하신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나 기대가 이제 늦춰지면서 예적금 한 3%, 4%대에 이제 돈이 좀 몰리고 있다고 네네. 해요. 뭐 지금이라도 좀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금리를 보장하는 다른 투자 방법 좀 권유해 주실 게 있는지.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기자님이 질문한 내용에 맞아 내가 저런 마음이었어. 요즘 뭐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시기도 좀
뭐 늦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대출 금리를 조금 더 옥죄는 의미에서 주담대 이자를 좀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예금 적금 이자율도 당초에 내릴 계획에서 조금 뭐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격적으로 올리는 은행도 있거든요. 요런 때 그러면 좀 그런 고금리가 있을 때 막 더 가입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럼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냥 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하니까 뭐 적금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한 뭐 3% 줄다 그럴 때는 저축 안 하던 분이 갑자기 3.5 막 4% 준다 그러면 저축해 볼까?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이라는 거는 3% 적금 이자율이든 4% 적금 이자율이든 나중에 만기 원리금을 타보면 원금이 95% 이상이에요. 이자는 물론 차이는 나는데 그닥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민감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모을 돈, 굴릴 돈, 쓸 돈을 일단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먼저 이건 무조건 모아야 돼. 뭐 금리가 뭐 5%가 되든 뭐 2%가 되든 이건 모아야 될 돈이구나. 이거는 내가 뭐 20만 원 정도만 굴릴 돈으로 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할까. 이게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금리의 어떤 전망이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막 그러면 뭐 적금 이자율 떨어지면 다음번에 갱신 안 하고 그냥 돈 빼서 그냥 다 쓰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보다는 총량적으로 내가 몇 %를 저축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아서 주식 투자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된 처음에 계기가 뭔지를 떠올려 보시면 그 투자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좀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좋나 봤더니 막 3, 4개월 전에 막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야, 난 늦었어. 너무 이제는 뭐 이렇게 오를 대로 올라가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르겠어. 그랬는데 주변에서 막 엔비디아 무용담 들려주고 또 뭐 알테오젠 무용담 들려주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때지만 진짜 이거는 더 가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주변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조금 더 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라도 결심한 걸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가 성공을 하려면 말 그대로 투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냐? 투자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과나무를 딱 심어 10년 동안 사과가 안 열려. 근데 난 그걸 알면서 심은 거지. 그죠? 10년 전에 뭐 배터리, 소재, 전기차 아무도 거들도 안 볼 때 야, 10년 후에는 그래도 뭐 10대 돌아다니는 차 중에 한 두세 대는 그래도 전기차가 되지 않겠냐? 하고 뭐 소재, 배터리, 전기차를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돈으로 사놨다. 그리고 10년 동안 완전 손가락 빤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그런 건 투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혹시 엔비디아 엄청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옆에서 하도 떠드는 얘기에 불안과 공포와 염려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들어간 거라면 그거는 투자는 아닌 거죠.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난 욕심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날로 먹으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날로 먹으려는 거잖아.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자라는 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투자라는 말을 내 입에 꺼내는 순간 나는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사람이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좀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는.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너 지금 엔비디아로 한 달 만에 1,000만 원 먹었다. 야, 나는 지금 들어가면 1,000만 원을 못 먹어. 한 2, 300은 못 먹겠니? 이러고 들어간 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딴 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뭔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번 돈은 여러분이 설사 벌었다 그래도 그거 내 돈이 안 돼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전기차를 생각 못 했잖아. 그때도 전기차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있었는데 전기차 생각 안 했잖아. 그럼 이제 와갖고 오를 대로 오르고 오르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먹어보겠다. 그렇게 이제 좀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2024년이잖아. 2034년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떤 주식이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진입 초기에 퍼가 막 날아가고 주가가 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계속 퍼가 낮아진단 말. 그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 진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2034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34년에 뭐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고 지금 완전 손가락 빨더라도 그런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드머니가 5,001억도 없다. 그럼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이륙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비행을 하려면은 일단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내 돈으로 1억도 안 모았는데 무슨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를 뭐 투자를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서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득별 모을 돈과 굴릴 돈의 가이드라인을 잘 보셔서 금리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고 저축을 하셔라. 나 금리가 5%만 되면은 저축 딱 하려고 그랬는데 4%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한다. 2만 원만 더 넣으시면 똑같아요. 85만 원 할 거 87만 원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은 너무 금리 영향을 안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중간 가려면 4억 3천 원 순자산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와 놀자 시청자분들은 자산이나 소득의 금액만으로 부자를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부자를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이게 새로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개념인데